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메를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인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8입니다. 1969년입니다. 캐나다 눈물의 고속도로. 새하얀 만년설로 뒤덮인 아름다운 산,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호수, 캐나다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곳,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하이웨이 오브 티어스, 눈물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크를 했던 26살 여성 글로디아 무디가 고속도로에서 약 10km 떨어진 숲속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된 건데요. 그러던 중 1970년 또다시 이 도로 근처에서 살해당한 18살 소녀의 시신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속도로의 살인 사건은 1969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여성이 18명에 달했고요. 이 수치는 캐나다 연방경찰이 밝힌 공식적인 수치고요. 지역 주민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50여 명의 피해 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장소인 옐로우헤드 하이웨이 16에는 실종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여성은 히치하이크를 하지 말라라는 문구에 알림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이 도로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캐나다 원주민들로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가용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버스 통행 시간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히치하이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눈물의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단 3건만 범인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1974년 살해된 소녀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던 바비 잭 파울러라는 남자가 3명의 소녀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 3건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의 범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 범죄 19, 17위를 공개합니다. 1980년대 인도의 스톤맨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살인 사건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85년 어느 날 아침 뭄바이의 한 길거리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요. 희생자 옆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무게 약 30kg가량의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돌덩이를 살인 무기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살해당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 스톤맨 살인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난 건데요. 답답한 건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범인의 신원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던 어느 날 스톤맨 살인 사건의 생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처 주점에서 일하던 웨이터가 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만 스톤맨의 공격을 받은 거죠. 그때 멀리 지나가던 경찰의 불빛을 발견하고 살겠다는 일념하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범인은 달아났고요. 그래서 경찰은 공격에서 살아난 웨이터를 상대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지만 1980년대 뭄바이는 가로등이 드물어 밤이면 암흑천지였습니다. 게다가 잠을 자다 공격을 받았던 터라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한 차례 살인사건을 끝으로 희생자 역 12명의 안타까운 목숨만 잃은 채 끔찍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989년 6월 뭄바이에서 비행기로 약 2시간 40분이나 걸리는 도시 콜카타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콜카타에서 일어난 스톤맨 살인 사건의 첫 희생자는 거리에서 잠을 자다 커다란 돌에 머리를 맞아 죽게 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약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뭄바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목격자가 하나 없이 범인에 대한 어느 실마리도 풀지 못한 채 다시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끔찍한 건 이 사건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1980년대 스톤맨 살인마가 살아 돌아왔다며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야, 무섭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16입니다. 일본 제과 회사 독극물 협박 사건. 이 사건은 1984년 일본의 대형 제과 기업인 에자키 글리땡의 사장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해 사장을 납치하면서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제과 회사 글리땡의 사장은 범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납치 3일 만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던 납치 사건이 일단락됐을 무렵 에자키 글리땡 본사에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또 회사 앞으로 수차례 걸친 금품 요구 협박장이 도착한 건데요. 스스로를 21개 얼굴을 가진 괴인, 일명 괴인 21면상이라고 지칭한 범인은 자신이 보낸 협박장에 접선 장소를 잇따라 변경하다 약속한 당일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 범인들은 본격적으로 전 국민을 인질로 하는 독극물을 협박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메이저 신문사 4곳에 글리땡의 제품에 청산소다를 넣었으며 전국적으로 이 과자를 살포하겠다, 글리땡을 먹고 무덤으로 가자라고 적힌 협박문을 보내온 겁니다. 독극물 협박 소식이 전해지자 각 지역 슈퍼마켓에서는 글리땡 제품들을 모조리 철수시키는 동시에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요. 이미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떨며 전 국민을 인질로 삼는 악랄한 범죄 수법에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밀 수사를 해오던 경찰은 공개 수사로 전환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은 물론 범인의 목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와 범인의 옆모습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배포했지만요. 범인은 이런 경찰들을 놀리기라도 하듯 또 다른 제과 기업인 마루다땡 식품과 모리나땡 제과로요. 협박장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섭다. 시간이 갈수록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일본 전역이 혼란과 공포의 도가니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지난 2000년 2월 13일에는 결국 이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2017년 현재까지도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잡아야 될 강력범죄 19, 15입니다. 사진이 마지막 흔적, 타라 칼리코 실종 사건. 1988년 9월 20일 뉴멕시코주 벨렌에 사는 뉴멕시코 대학의 여대생 타라 칼리코는 평소 때처럼 자전거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테니스 치기로 했어. 12시까지 안 오면 나 데리러 와줘요.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선 타라 칼리코. 정오가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엄마는 평소 딸의 산책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분이 든 엄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곧바로 타라의 산책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집에서 약 32km 떨어진 외딴 캠프장 근처 도랑에 딸 타라 칼리코의 핑크색 자전거만 발견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진 타라 칼리코의 실종은 미제로 남는가 했는데요. 이 미궁 속의 실종 사건이 새 국면을 맞은 건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1989년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발견된 건데요. 타라 칼리코가 사는 뉴멕시코주에서 한참 떨어진 플로리다주 한 편의점 주차장에서 남녀 2명이 묶여있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협박 보내고 이 사진을 발견한 여성은 편의점 주차장에서 흰색 토요땡 차량이 있는 곳에서 주운 것이며 자세히는 못 봤지만 운전자는 콧수염을 기른 30대 남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운전자 또한 잡지 못하고 맙니다. 과연 사진 속 여자는 실종된 타라 칼리코가 맞을까요? 타라의 어머니는 이 사진을 본 후 사진 속에 있던 책이 딸이 좋아하던 작가 V.C. 앤드류의 My Sweet Audrina이라는 것을 증거로 들며 딸 타라가 맞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립연구기관인 로스 앨러머스 국립연구소는 사진 속 여인이 타라 칼리코가 아니라고 판정을 했고요. 미국 유명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 등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뉴멕시코주 경찰국 발렌시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등 6명의 경찰관이 미제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타라 칼리코의 실종을 재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A very validated timeline.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14위 공개합니다. 엠버 경보를 만든 엠버 해거먼 살인 사건. Has anybody seen a little boy with short curly hair? 아동이 실종되면 라디오나 TV, 교통안내 전광판, SM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상황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엠버 경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엠버 경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알링턴에 사는 9살 소녀 엠버 해그만, 5살 남동생 리키 해그만. 이 꼬마 남매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남동생 리키는 누나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동생과 떨어진 이 누나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갑자기 한 트럭이 나타나 누나 엠버를 강제로 납치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엠버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 한 주민은 납치당하는 엠버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본 범인의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현지 경찰과 FBI까지 참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의 차량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 엠버의 유괴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괴된 엠버를 찾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요. 결국 사건 발생 4일 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에 의해 9살 소녀 엠버의 시신이 알링턴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이후 알링턴 경찰과 FBI는 범인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결국 엠버를 죽인 살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지만 소녀 엠버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엠버의 부모는 연방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의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요. 결국 1996년 10월 엠버 해거먼 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후 약 2달 뒤부터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무원들은 이 엠버 경고를 시작했고요. 엠버 경고가 생긴 이래 2015년까지 약 790명 이상의 실종 및 납치 아동들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03년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중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던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포천시 전역에 걸친 수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실종 직후부터 A양의 휴대폰과 배터리가 분리되는 바람에 A양의 소재 파악부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그로부터 23일 만인 11월 28일 집에서 약 8km가량 떨어진 의정부시 밀락동과 낙양동 일대에서 A양의 총 13점의 수집품이 발견됐는데요. 이때 발견된 수집품에서는 A양의 이름이 적힌 부분이 모두 찢겨나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실종된 지 3개월 만인 2월 8일 전 국민이 애타게 찾던 중학생 소녀는 싸늘한 주검이 돼서야 부모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A양을 처음 발견한 곳은 집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포천시 소으읍의 콘크리트 배수로 속이었는데요.
알몸 상태로 발견돼 더욱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심지어 부검을 담당한 국과수에서조차 질식사로 추정이 됐지만 시신의 훼손도가 너무나 심해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지 직접적인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혀 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A양의 손발톱에 칠해진 붉은색 매니큐어. 평소 A양은 매니큐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발견 당시에는 손발톱에 붉은색 매니큐어가 조잡하게 칠해져 있었던 거죠. 이에 경찰은 국내 매니큐어 제조회사들로부터 각 매니큐어의 성분을 넘겨받아 범행 당시 사용된 매니큐어를 특정지었고요. 포천시 부근에서 해당 매니큐어를 구입한 30대 남성을 추적하기까지 했지만 끝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발생한 이 포천 여중생 살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이번엔 9위입니다. 충남 서천 카센터 방화 살해 사건. 자, 2004년 5월 2일 새벽 1시 52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한 상가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같은 건물에 있던 카센터가 불에 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이 카센터에서 시작된 불길은 일렬로 붙어있던 5채 상가 건물 전체를 뒤덮고 모두 불태운 뒤에야 불길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총 3구였는데요. 사망자는 당시 8살이던 카센터 주인집 쌍둥이 남매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던 이웃 아주머니 A씨였습니다. 국과수는 시신 감식 결과 대피 흔적이 보이지 않고 방바닥과 숨진 피해자들 옷에서 등유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머. 당시 카센터 주변에는 CCTV가 없어 경찰은 방화 살인의 무게를 두고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숨진 A씨의 아들에게서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화재 발생 1시간 전쯤 자신의 어머니가 카센터 여주인 B씨와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아들에게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아줌마랑 같이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며 집을 나섰고요. 그리고 이때 카센터 앞에는 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은요. 사건 당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카센터 주인 C씨는 전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었고요. 그날 새벽 논산에서 밤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뭐예요? 이에 경찰은 카센터 여주인 B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을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0일 오전 8시 35분경에는 카센터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서초면의 한 대형 수로에서 카센터의 여주인 B씨마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같은 날 오전 우체통에서 편지를 수거하던 한 집배원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은 개천에 있다. 나는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다는 등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자, 곧바로 경찰은 이 의문의 편지가 범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과수에 지문 감식을 의뢰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편지를 발견한 집배원의 지문 외에는 2점의 쪽지문만 발견됐을 뿐 아직까지도 정확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시 화재 현장에는 무궁화와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허리띠가 발견됐습니다. 버클이 발견이 된 건데요. 카센터 주인은 해당 버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혀 범인을 찾을 중요한 단서임이 또 증명이 됐는데요. 저게 평범한 문양은 아니잖아요. 이 허리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제보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할 강력범죄 19, 8위 공개합니다. 여수 돌산도 컨테이너 살인 사건.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1994년 6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브렌트우드 지역 이곳에서 니콜 브라운 그리고 그녀의 연인인 론 골드만 두 사람이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지목한 유력한 용의자는 1970년대 최고의 미식 축구 슈퍼스타 O.J. 심슨.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그를 용의자로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O.J. 심슨의 양말과 옷에 살해된 전처 브라운과 연인 골드만의 혈액이 검출됐고요. 거기에 더 결정적인 증거는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왼쪽 장갑. 이 장갑에서 O.J. 심슨, 브라운, 골드만 이 세 사람의 DNA가 모두 검출됐는데 특히 O.J. 심슨은 왼손잡이. 심지어 경찰에 출두하는 당일 출두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의해 잡히기까지. 저도 저 체포 장면이 정말 전국의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렇죠. 아니 죄가 없으면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러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뭐 증거들도 나왔고. 증거가 너무 결정적이었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 결과는 살인죄로 기소된 O.J. 심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일명 드림팀으로 불리는 유능한 변호사들로 구성. 이들은 심슨을 향한 증거에 대해 일제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당시 DNA 대조를 위해 채취한 O.J. 심슨의 혈액 중 10분의 9가 사라졌는데요. 그래서 변호인단은 사건 조작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력한 증거였던 왼쪽 장갑. 심슨의 변호인단은 살인사건 증거를 수집한 담당 경관 마크 퍼먼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이유를 대며 증거 조작을 의심. 그리고 O.J. 심슨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장갑이 맞지 않으면 O.J. 심슨은 무죄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된 피 묻은 장갑을 껴보았는데요.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네. 결정적 증거였던 장갑은 O.J. 심슨의 손목에 걸릴 정도로 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저때 좀 대반전이었죠. 소름 돋았어, 소름. 정말 수많은 증거가 가리킨 O.J. 심슨이 진범일까요? 아니라면 대체 누구의 짓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8일을 공개합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어머, 약 1,000만 유로, 어.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는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붕괴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철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한 겁니다. 이번 사건은 신출 귀몰 완전 범죄가 될 뻔했으나 끝내 덜미가 잡힌 희대 강도 사건입니다. 9년 전 사라졌던 CC 황후의 별을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최고의 미인이자 오스트리아의 연인으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일명 CC 황후.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한 보물 CC 황후의 별,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1998년 CC 황후의 사망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쉔브른 성에서 특별 전시된 CC 황후의 별. 무장 경관들의 엄격한 감시, 또 보안 시스템, 게다가 최첨단 도난 방지 센서까지 설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감쪽같이 훔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경찰 수사팀이 총동원되어 범인 수색에 총력을 다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범죄 속으로 사라진 CC 황후의 별. 그런데 말입니다. 9년 뒤인 2007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천재 도둑이라 불리는 캐나다 출신의 제럴드 블랜처드. 근데 어떻게 훔쳤대요? 그가 저지른 완전 범죄급 강도 스킬을 밝혀드리면 영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스펙터클 도난 사건입니다. 그는 우선 범행에 앞서 관광객으로 위장해 사전 답사를 합니다. 이때 무장경관들이 지붕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와. 그리고 1998년 6월 제럴드는 난공불락의 성을 공략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해 잠입. 아주 조심히 또 천천히 보석에 접근했습니다. 그 다음은 천재 도둑의 기질이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소용없다. 보안 장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게 가능하구나. 진짜 소름이네요. 그런데 이토록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도난 사건을 저지르고 황당하게도 2007년에 다른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집을 수색했는데 아주 우연히 CC 황후의 별이 발견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왜 훔쳤냐고요? 스릴 넘치잖아요. 이랬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빨리 좀 잡혀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또 다른 걸 훔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도둑들의 범행. 앞으로 이런 절도는 정말 영화에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의 재구성 19, 16위 공개합니다. 5분의 살인자,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 헤이시, 시로시타 사초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14살 소녀 미야코 와카나. 26년 전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3년 10월 27일 오후 6시 23분 미야코의 어머니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코끝에 스친 비릿한 피비린내. 다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딸 미야코가 하의는 벗겨지고 왼쪽 가슴은 피로 흥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체 미야코에게 누가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걸까요? 사망하기 전 미야코는 5시 40분쯤 하교 후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까지 걸어간 시간을 생각하면 6시쯤 도착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6시 20분쯤에 미야코가 살려달라는 소리와 함께 곧바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범행 직후에 이웃 주민들이 했던 증언입니다. 그 소리가 들린 뒤, 그러니까 3분 뒤에 미야코의 어머니가 귀가했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치면 이때 범인은 불과 5분도 안 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니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신랑이 있던 상황인데 5분도 안 돼서 그렇게 다 모든 범행을 하고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네. 미스테리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오모리 경찰들은 발자국과 지문 등 외부의 침입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요. 게다가 그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죽인 뒤 마치 자신을 잡아보라는 듯 범인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기고 갔습니다. 바로 담배꽁초. 미야코가 죽은 방 옆방에서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설마 다른 가족이 피운 건 아니죠? 엄마요? 뭐 엄마라든지 뭐 오빠라든지 뭐 아빠라든지 그러니까 뭐. 침입해 흔적이 없는 걸로 볼 때 내부의 소행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사 결과 미야코 가족은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후 아오모리 경찰은 담배꽁초로 DNA 검사는 물론 무려 수사팀 12만 명을 동원해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약 600여 명의 DNA를 일일이 대조해 봤는데 하지만 끝내 용의자 특정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엄마의 내연남의 짓이다 라는 추정도 있었지만요. 물증은 나오지 않은 채 2008년 10월 27일 공소시효를 넘기며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히로시마 일가족 증발 사건. 2001년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마을 세라초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는 남편 야마가미 마사히로와 아내 준코, 그리고 어머니 사에구사와 반려견 레오, 그리고 분가한 외동딸 치에는 그 어떤 불화도 없던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2001년 6월 4일 아내 준코 씨는 회사 동료들과 중국 다롄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기척조차 없자 급 불길함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반려견 레오조차 집에 없었고요. 집안은 방금 막 사람이 나간 듯한 흔적으로 가득. 거실 불은 켜진 채 식사도 차려져 있었고 그 어떤 외부의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과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런 상황이면은 약간 납치. 누군가에 대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납치를 뭐 한두 명을 납치하는 사건이 있어도 이렇게 온 가족을 다 납치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뭐 가족에 대한 원한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당시 히로시마 경찰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7일 호수에 차가 전복된 것 같아요. 야마가미 일가의 집에서 약 18km 떨어진 교마루 댐에 가뭄으로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그 속에 있던 자동차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 차량은 실종된 야마가미 가족의 차량. 그곳에서 가족의 시신과 반려견 레오까지 나란히 발견. 발견 당시 가족 모두는 슬리퍼에 잠옷 차림이었고 안전벨트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부검 결과 시신에선 수면제 등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외상 등 타살의 흔적도 없어 결국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집단 자살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만약에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아내 준코는 중국 여행을 갈 준비를 했을까요? 게다가 딸 치에는 약혼자와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는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아니 자살 사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범죄 재구성 19, 14위로 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위치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그중에서도 광활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내 캠핑장은 가족들과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의 총성이 울리는 곳. 아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소리가 막 들리나? 이 핏빛이 드리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남쪽 산책로 해먹에서 자고 있던 제임스 로저 씨.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팔이 뜨거워졌어요.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에 팔을 맞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공원 내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멜리스 씨는 오전 5시쯤 총성을 들었는데 그의 캠핑카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발견. 누가 저 숨어서 자꾸 난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결국 2018년 6월 22일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어바인에 거주하는 35살 트리스탄 비우데 씨는요. 2살, 4살짜리 두 딸과 함께 공원 내 칼라바사스 캠핑장에 머물렀는데 두 딸은 무사했지만 아빠 트리스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 아유 웬일이야. 경찰 조사 결과 밤사이 누군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노리고 지금 죽인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샀대잖아요. 뭔 일이래? 당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벽 4시쯤 4발의 총성을 들으니만 있을 뿐 결국 이 살인 사건은 이후 캠핑장에 울린 총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 전역에 공포심이 번졌고요. 이 사건 직후 주립공원 측은 캠핑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발표.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큰 경찰 조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증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지금 3건만 얘기했는데 사실 3년간 접수된 충격 신고만 모두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대상도 특정이 안 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 캠핑장에 대체 어디서 총성 계속 들리는데 총을 쏜 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캠핑족들이 어디 좀 없는지 뭐 모든 게 빠삭한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대체 그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9월 22일 홍콩 야오퉁 인근 바다에서 발견된 한 소녀의 시신. 차가운 바다에서 숨을 거둔 소녀는 사흘 전 실종된 15살 천 옌린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뒤늦게 이 사건을 보도한 홍콩의 한 매체는 충격적이게도 소녀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천양은 교내 다이빙 팀에 가입돼 있고 수영대회 수상 이력도 있을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다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양이 발견된 당시 나체 상태였다는 사실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나체 상태요? 네. 그럼 뭔가 좀 의혹이 있네요, 그죠? 또 이 매체는 천양이 사망 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소녀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던졌는데요. 그래서 보도 이후 경찰이 천인린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렸다. 경찰이 성폭행한 뒤 소녀를 죽였다라는 끔찍한 소문이 잇따랐습니다. 소문도 사실 석연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양의 죽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심이 커지자 경찰 측에서는 학교 CCTV 판독 결과 천양이 맨발로 해변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라며 천양의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또한 천양이 경찰에 체포된 적도 없고 시신에서 타박상이나 성폭행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세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발표까지 의심한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결국 학교 측에선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있어요? 천양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흰 옷을 입은 남성이 타자 갑자기 화면이 튀면서 장면이 바뀌었고요. 또 다음 장면 보시죠. 저 초를 잘 봐주세요. 뭐야? 초가 바뀌었네? 그렇죠. 오후 6시 58분 56초였던 시계가 57초가 됐다가 다시 56초로 돌아가는 등 영상에 혹시 편집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하는 부분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한 천양이 해변 쪽으로 걸어갔다라는 장면은 영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못 믿는 거군요. 뭔가 좀 석연찮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부디 15살 소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18위 공개합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2007년 9월 14일 영국 잉글랜드 북부 지역 동카스터에 사는 앤드류 고스텐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 실종 당일 앤드류의 행동 때문인데요. 오전 8시 30분경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앤드류. 하지만 소녀는 버스에 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선 열쇠와 게임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인근의 현금 인출기에서 200파운드, 한화로 약 36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약간 실종이 아니라 가출 느낌 아닌가요? 지금까지로는 그래 보이네요. 네. 자, 오전 9시 30분경 런던행 기차표를 구입한 앤드류. 당시 직원이 그에게 1파운드,
약 1,800원만 더 지불하면 왕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앤드류는 아니요, 전 편도 티켓만 있으면 돼요 라며 망설임 없이 편도 티켓만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30분경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에 도착한 앤드류. 그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잡혔네요. 네, 저기 있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모습이 앤드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앤드류의 행방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니 뭐 CCTV 보면은 지금 뭐 길을 헤매거나 두리번거리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앤드류가 사라진 지 어느덧 1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앤드류가 돌아올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은 가족들. 그래서 가족들은 앤드류의 현재 모습을 예측해 몽타주 전단지를 제작해서요. 영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금도 계속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을까? 미스터리만 품은 소년 앤드류의 실종 하루빨리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17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신문사 연쇄 테러 사건. 1987년 1월 24일 밤 일본 내 발행 부수 2위인 유력지 A 신문사의 도쿄 본사에서 갑작스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적보대다. 반일 신문사의 모든 사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일본 민족독립의용군 별동 적보대 일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뭐 연쇄 테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런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넉 달 뒤인 5월 3일 A신문 오사카 한신지국에 총을 든 괴한이 난입. 기자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기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같은 해인 9월 14일 나고야에 위치한 A신문사의 직원 기숙사에서도 또다시 총격 사건이 발생. 그리고 이듬해 3월 11일에는 A신문사의 시즈오카 지국 주차장에서 폭탄이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잔혹한 테러에 시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너무 한 도시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 있는 지국에서 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 테러 집단인데요. 극우 무장 세력인 적보대의 끝없는 만행, A신문사의 시즈오카 지국 주차장에서 폭탄이 발견된 날, 일본 전 총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와 당시 총리였던 다케시다 노보루의 자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널 처형할 것이다라는 협박장이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과감하네. 이 정도면은 엄청난 테러죠. 총리에 대한 살해 협박한 거죠. 총리에다가 와. 당시 엄청난 연쇄 테러에 일본 경찰이 무려 124만 명의 인력을 투입, 대대적으로 범인 색출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끝내 적보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16일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아침 아일랜드의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산책을 하던 부자는 그곳에서 수상한 현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나체 상태 남성의 시신. 그리고 그의 주변엔 사망 전에 입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신발 등 소지품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분증 같은 건 나오지 않았고요. 누군지 모르는 거네요. 자, 부검 결과 남성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저러면 자살이 아니죠. 그 급성 심근경색인데 왜 옷을 저렇게 벗어놨겠습니까? 벗을 시간이 없지 뭐. 그렇죠. 급성 심근경색. 바로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의문점들이 참 많은데요. 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돌입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이고주의 한 호텔 직원으로부터 그가 오스트리아인 피터 버그만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피터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아일랜드에 입국한 외국인 기록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피터 버그만이라는 이름은 없던 겁니다. 그가 호텔 체크인 서류에 작성한 오스트리아 빈의 집 주소도 확인해봤지만 그곳은 집이 아닌 텅 빈 공터였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피터 버그만의 정체.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경찰은 다시 사망 전 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지의 남성이 슬라이고 주에 모습을 드러낸 건 6월 12일
피터 버그만이라는 가명과 가짜 주소를 대고 호텔에 체크인한 시점부터입니다. 그건 뭐 그냥 평범한 사진이죠? 자, 그 다음날 우체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연휴에선지 우표 8장을 구매했고요. 다음날 6월 14일에는 호텔 인근에서 택시를 잡고 기사에게 수영하기 좋은 조용한 해변을 추천받아 로스즈 포인트 해변을 잠시 산책한 뒤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5일에는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섰는데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종이 몇 장을 읽고 쓰레기통에 버린 뒤 곧장 버스를 타고 로스즈 포인트 해변으로 향했고 그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진짜 이해 안 되네. 그 종이에 뭐가 있을까? 종이를 뒤져보면 뭐 단서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우편을 왜 사냐고. 근데 이 남성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나요 혹시? 얼굴도 이제 공개됐으면 뭐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럴 법하죠. 네. 신라 같은 희망으로 유럽 전역에 그의 사진을 배포했지만 남성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도 가짜고 신분경색이라는 사인은 그럼 진짜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뭔가 베일에 가려진 거일 수도 있고 참. 아니 근데 그 사인도 모르겠네.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과 국적, 그 무엇도 알 수 없는 한 남성의 미스터리한 죽음.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다음 특종입니다. 일본 도쿄도 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하치조. 그런데 일본 최대 명절 오봉을 앞둔 1994년 8월 11일 섬 내 공영 화장터에서 발견된 의문의 유골로 섬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아니 화장터에 유골은 뭐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유골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누군가 시신을 이장하려다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몰래 두고 간 건 아닐까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 유골에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섬의 모든 묘를 조사했지만 그 어디에도 이장을 위해 파헤친 흔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하치조 섬의 화장장은 연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화장이 가능한데 유골 발견 당일 전까지 접수된 것이 없었고요. 화장을 위해 급유 밸브를 사용한 흔적 등 누군가 손댄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백골은 이 섬의 화장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되어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야 누가 화장까지 하고 저기까지 가져왔을까? 그러게. 자, 그렇다면 누가 왜 외부의 접근도 힘든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유골을 옮겼을까? 사람들의 의구심이 커질 무렵 경찰이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의 결과. 이 유골은 한 명의 것이 아닙니다. 7명의 것입니다. 어이? 엄청난 충격이죠. 자, 발견된 유골은 무려 7명의 유골이었고요. 사망한 지 최소 10년이 넘은 유골들로 DNA도 검출되지 않아 신원은 물론 성별과 나이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야 점점 더 이상해지네. 이거 너무 무슨 무섭다. 무슨 뭐 사이비 종교 무슨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것도 생각나는데. 아니면 뭐 또 원한에 의한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백골을 두고 일가족이 당한 거다라는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하치조 섬에서 일가족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건이나 접수된 실종 신고도 없었고요. 일각에선 사이비 집단의 소행일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굳이 왜 유골을 버젓이 화장터에 버렸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았죠. 그렇죠. 뭐 자기들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되지. 근데 몰래 숨겨놨을 네. 가능성이 더욱더 상식적이라는 그렇지. 거죠. 눈에 안 띄게 해야지 오히려. 도대체 유골들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 하치조 섬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세월 뒤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 미스터리가 꼭 밝혀져 부디 유골의 넋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싶고 14위 공개합니다. 그날 새벽 소녀에게 생긴 일. 지난 1월 로지 타피아 사건의 새로운 단서 등장. 미국의 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4년 전 작은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 지금부터 그날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1995년 8월 13일 아침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엄마 루인 타피아는 일어나자마자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블라인드는 바닥에 내팽겨 쳐진 상태.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자고 있어야 할 6살 딸 로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유, 어떡해. 아유. 그때까진 무엇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집 근처 운하에서 로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 로지의 시신은 반쯤 물에 잠긴 상태였고 둔기에 의한 외상과 성폭행 흔적까지 있었는데요. 누가 저런 거야? 그런데 그때 로지의 언니 에밀리아의 머릿속을 스친 한 기억. 로지가 사라지기 전날 저녁 놀이터에서 놀던 로지가 한 남성의 품에 안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로즈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다쳐서 내가 데리고 왔어.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까지 알고 있었고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던 남성의 모습에서 언니 에밀리아는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마 그러면 그때 그 남자가 범인인 건가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남자는 다친 로지를 도와준 이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범인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야속하게도 20여 년의 세월만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인 2017년 한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로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바로 그날 운하 근처에서 10대로 보이는 한 소년을 목격했는데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바지의 색깔. 왜요? 바지의 색깔이 수상해요? 소년이 입고 있던 바지의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훨씬 진한 색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바지가 물에 젖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운하. 그럼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지는 지금 물 속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 만에 드러난 새로운 단서. 그래서 이웃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재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6살 로지의 꿈을 짓밟은 범인의 실체가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너 밥은 먹고 다니냐?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일본 상냥한 아저씨는 누구인가? 1990년 일본 치바현 아비코시의 강가에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된 12살 소년 미야기 타쿠마. 당시 미야기는 나체 상태로 발목이 묶여 있었고요. 볼에도 밧줄에 묶인 흔적이 발견, 게다가 온몸에 뇌출혈 흔적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범인이 미야기를 장시간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뒤 강물에 유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피해자인 미야기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미야기는 급기야 가출까지 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가출한 지 18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건데요. 아유. 어머님은 또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런데 미야기가 가출하던 날 엄마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나바시에 사는 상냥한 아저씨한테 갈 거야.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미야기가 종종 역에서 기다리는 아저씨, 차를 몰던 아저씨, 물건을 사주는 아저씨라고 얘기했다는 상냥한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출 전에는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며 그 아저씨에게 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문 조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총 3명의 공범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결국은 납치범들이 아니었을까요? 한편 사람들은 부검 결과에도 주목했습니다. 미야기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됐음에도 강물에서 검출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미야기의 장기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다른 곳에서 살해를 한 다음에 강에다 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미야기의 죽음 그리고 상냥한 아저씨들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탐문 수사와 같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고요. 언론에서도 아저씨 확인에 전력을 다하다라고 연일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그 누구도 상냥한 아저씨를 봤다는 목격자나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은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데요. 과연 이 어린 소년을 살해한 범인은 소년이 믿고 따른 상냥한 아저씨들이었을까요?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미스터리였던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무려 34년 만에 드디어 해결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탄, 총기 다 나왔는데 범인만 못 잡았던. 맞아요. 정적입니까, 정적? 정적. 아주 좋은 추리입니다. 상대편. 지난해 6월 스웨덴 검찰은 1986년에 발생한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수사 초반 유력한 용의자였던 스티그 앵스트렘을 지목.
앵스트렘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런데 약 34년 뒤 그가 진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서야 무슨 뭐 결정적인 증거라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4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스테리한 의문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 스웨덴 검찰은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단순히 앵스트렘이 사격에 능한 군인 출신에 평소 팔매 총리의 정치 성향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앵스트렘은 이미 20년 전인 200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 이를 두고 각종 언론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좀 찜찜한데? 혹시 정치적인 압박이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죽은 사람을 그냥 진범이다. 아, 이거는 약간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34년 전에 증거 불충분하면 새로운 게 없으면 아직 불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8위 공개합니다.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헐.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둔 뒤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이거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이것도?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이다. 예,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헐.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